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제가 비장의 카드를 뽑아왔습니다. 최부심 아시죠?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상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한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유명하긴 죠 뭐 늘 하던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상욱 대표는 예전에 이제 제가 꽤 오래됐죠, 안죠? 그럼요. 하나 계실 때 그때 애널리스트 때 만났고 그때 그 인포맥스인가 글 쓰고 책 막 낼 때 그 시점에 우리 만났었잖아요. 네, 제가 15년 레포트를 가지고 16년에 책을 냈으니까 16년도에 그 만나는? 리포트를 그 방송에서 소화하기 시작한 게 16년부터여가지고 그때부터 뵀으니까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여의도파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 저희 같은 전문가들 또는 옛날에 뭐 부동산 114나 자료를 갖고 했던 분은 따로 있었는데, 우리 최 대표나 그때 등장했던 뭐 몇몇들, 뭐 이상호 씨나 홍춘옥 씨나 이런 분들은 증권회사 애널 쪽으로 계시면서 막강한 자료와 막강한 말빨과 막 수려한 글을 갖고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화려하게 입문을 하셨죠, 그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석에서 여의도파고 했던 분들이 바로 그 중에 한 분을 우리 최상욱 대표를 모셨고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친구입니다. 친구. 네. 많이 근데 그때보다 지금 뭐 공부를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 엄청 많이 했죠. 네네, 맞아요. 사실은 그때는 부동산을 막 이렇게 계량적으로 공부하는 연습도 별로 없었고 충분히 계량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었는데 맞아요. 약간 계량적으로 소위 수요 공급론으로 접근을 하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약간 공급론으로 접근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가 9.1 대책 써서 공급을 없애버리니까 결국 공급 절벽이 오고 공급 절벽이 오면 주택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공급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그냥 그 당시에는 신선했던 것 같고 지금은 전 국민이 공급론자가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요즘에도 언론 기사들 보면은 작년에 분양이 너무 적었으니까 26년에는 공급 절벽 온다 이런 얘기가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015년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현재는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게 매우 일반화되어 가지고 이제 저는 좀 특이한 건 없어졌고요. 다만 제가 스탠스를 전향했다면은 지금은 그 수요 공급 이론에서 저는 수요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은 수요 공급 이론을 좀 벗어나서 시장을 보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중요해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그 수요 공급이라는 그런 미시적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금리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스펙트럼은 굉장히 더 넓어졌고 그게 이제 어느 층, 어느 부류에게는 잘못된 얘기 또는 틀린 얘기 아니면 바뀐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 최상욱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니까 경제는 또 예측하는 게 그 전문가들의 몫인데 그 예측이라는 자체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왜냐면 외생 변수 모든 걸 다 고려할 수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 2024년 시점에 지금 말씀하셨던 금리 생산성 고려 또는 수요와 공급의 뭐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시작을 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는 그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거는 많은 부동산학이나 부동산 정책론자들이 그 집착하는 분야이거든요.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수요 공급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 안정화 뭐 이런 거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관료들도 주택 가격이 뭐 급등하는 거를 바라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바라는 게 관료들의 정책 목표라고도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관료들의 정책 목표는 우상향이 아니고 하향 안정화가 일단 표면상의 목표죠. 약간 요즘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런 거고 아니라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경제를 관료들이 바라는데 근데 관료들이 국토부만 해도 쓸 수 있는 카드가 결국 수요 공급 카드에서 공급 사이드 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건데
공급이라는 게 당장 되는 것도 아니라 최소 3년 걸리고 요즘에는 공사기간 길어져서 4년 이상 걸리니까 미스매치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수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20년부터는 제가 그 부동산 시장 봤던 게 왜 틀렸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뭘 틀렸다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수요 사이드를 너무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너무 공급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수요도 사실은 수요에서도 세금은 일부에 불과한 건데 너무 세금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수요의 핵심은 돈이었고 돈은 결국은 소득이랑 대출로 나오는 부분이고, 소득이랑 대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대출 금리와 대출 제도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대출이 줄어들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거를 또 다 때려보니까 그냥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가계대출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가계대출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요. 레버리지 효과가 그냥 적용되는 거예요. 네, 수요는 결국 그 돈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집을 살 때는 돈이 필수적인 거고 결국에는 소득만으로는 집 못 사고 대출 끼고 집 사는데, 그러니까 대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14년 9일 대책으로 공급 축소만을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이전에 14년 7월 달에 724 대책이라고 LTV 50을 70%로 풀어준 대책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수요 촉진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1 대책처럼 신도시를 없애는 공급 위축 정책도 공급단에서 가격 부양책이었지만은 724 정책처럼 대출을 매우 완화적으로 풀어준 것도 매우 그 가격 부양 정책이었다는 거가 되는 건데, 당시 저는 그냥 공급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막 공급 그런 얘기를 막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2년부터 주택시장 위축 나오는 것도 별게 아니고 금리 올라서도 있지만 지금도 그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완전 회복하지 못한 거는 대출 제도가 결국은 그 DTI 60%에서 결국은 DSR 쓰지만 DSR 40%로 더 강화된 거기 때문에 대출이 그만큼 못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위축이 되어서 거래량도 좀 딸린 거고, 그런 낮은 수요 위축이 결국은 가격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공급도 공급대로 영향을 미치지만 수요가 더 기민하고 예민하고 오히려 현실점 기준으로는 수요 베이스로 보는 게 어떠냐. 요게 이제 수요 공급론에서 수요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요파를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요파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과거를 알아야 대책을 나온다고 우리 선배들이나 예측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지금 14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12, 13, 14를 복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세월호 사건도 그때 났었고 15년도에 메르스도 났었고 굉장히 소비가 위축이 됐었고, 또 12년도부터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와갖고 세계 경제 외생 변수가 너무 센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최저 거래했던 게 12년도가 최저점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2012년은 뭐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이 60%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살리기 위해서 뭐 군부 빚내서 집 사라라 뭐 이런 것들을 나쁘다 하마평을 올릴 수도 있지만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는 당국자 자체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이 그 대출 완화나 아니면 대규모 택지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할 때 이렇게 나왔던 거고. 네, 수요 공급 양쪽을 다 건드렸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17년 이후에 그 파리 대책 나오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옥죄기 시작하면서 수요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 아닌가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정책을 좀 보편적으로 썼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나 이런 부분들을 소위 핀셋 정책이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는 굉장히 심한 적용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풀리게 뭐 그런 정책을 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투기 지역은 LTV 40%고 일반 지역은 70%고 투기 지역의 2주택자는 30%고 뭐 일반 지역은 상관없고 15억 넘는 주택은 LTV 빵이고 이런 형태의 정책들을 쓴 게 보편적으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주택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계 대출을 규제를 했으면은 대출 증가가 꺾여야 되는데
뭐 대출 증가세가 생각만큼 안 꺾였고, 그리고 가계대출 규제하니까 법인대출로 튀고, 그렇죠. 사업자 대출로 튀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회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요를 충분히 잡지 못해가지고 자산 가격 안정화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비평을 했냐면은 공급을 안 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공급에 좀 억울한 감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하냐면은 수요 공급이라는 거는 되게 미시적인 레벨의 분석이거든요. 사실은 수요 공급 이전에 지금 이미 전 세계가 되게 거시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시에서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인데, 과거를 반추해 보시면은 2020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9년까지는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금리가 상승해도 주택 가격 오를 수가 있다. 왜냐면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거고, 경기가 좋다는 거는 주택 경기가 좋다는 거여서 소득이 좋아지니까 올라간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가격 결정을 하는 데 써서 아주 키로 보지 않고 그냥 수요 공급을 되게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딱 겪고 나니까 금리가 제로로 가니까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를 봤고, 그렇죠. 22년을 딱 경험하니까 금리가 한국도 300bp 튀어버리니까 자산 가격이 또 대폭락하는 거를 그냥 전 국민이 봐버리니까, 이제 22년 이후부터는 그 누구도 이제는 금리가 주택 가격과 무상관하거나 이런 관계를 이제 명징하게 깨닫게 돼가지고, 그럼 거꾸로 과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금리는 계속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서, 그러니까 20년이나 22년처럼 너무 티나게 안 조정해서 그렇지 추세적으로 계속 우하향을 했어요. 그러면은 추세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우하향을 했으면은 주택 가격은 매크로적인 이유로 그냥, 그러니까 수급 밸런스를 잘 맞췄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론상 황금 수급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래도 금리가 계속해서 우하향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수요 공급 학파로서 그 공급론자와 수요론자로서 되게 많은 논쟁들을 했었는데, 그 수요 공급 위에 있는 거시적인 변수상에서의 금리 부분이 추세적이고 지속적으로 작동했고, 또 그리고 거시적인 지표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그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더 집중됐거든요. 예. 2010년도에. 이거는 도시공학적으로 비율하자면은 결국 아랫돌 깨서 윗돌 개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전체로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은 지방 도시는 위축되고 이제 서울이 유난히 올라가는 그 추세가 2010년대에 견고해졌으니까, 그것도 가만히 있어도 수도권 주택 가격이 앙등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고부로 작동했으니까 수도권 집중화, 금리가 내려가는데 수급 밸런스 거기서 맞추면서 이 상황에서 공급만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택 공급 할아버지가 와도 안정화를 못 시키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지난 정부를, 저도 지난 정부 주택 정책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공급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던 게 좀 광범위했었던 것 같고, 요즘에도 저는 약간 사람들이 공급으로 여전히 너무나 많이 함몰돼서 그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 두 개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요 공급 베이스보다는 더 큰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제가 이제 최 대표님 옛날 현직에 있을 때 그 자료를 발표한 자료를 많이 도움을 받고 했는데, 그 자료를 다 보면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숫자를,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년, 25년, 30년 이런 것들이. 그거는 오늘 제가 댓글을 쓰다 그런 거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이거는 꼭 재테크나 뭐 갭투자, 재테크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옛날에 방송할 때 자주 한 얘기인데, 그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깨끗한 집, 조금 넓은 집, 이런 집에 살고 싶은 욕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 사업으로 표출이 되면 어쨌든 간에 공급이 지금 부족한 시장은 이제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 그 수많은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300몇 군데를 해제를 시키고
도심 공급을 막았었단 말이죠. 넓은 집, 새 집, 좋은 집 이건 인간의 선호고 인간 선호는 안 사라져요. 근데 그 인간의 선호는 그래서 항상 차 있는데 그거를 현실화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돈 생겨야 집 사고 차 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새 집에 대한 선호는 있지만 누구나 새 집 살지 못하는 거는 돈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새 집 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은 소득 증가율이 높을 때 새 집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고요. 선호는 항상 깔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돈이 더 소득이 더 올라가면 그러는 거고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선호는 있지만은 그걸 못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소득 증가라는 거는 결국 이제 경제 성장에 따라 가지고 추구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요라는 게 그 돈이라는 게 소득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대출로도 생기니까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진작시키거나 위축시킬 수가 있어 가지고 맞아요. 수요가 조금 빠졌을 때는 수요를 좀 키우고 싶으면은 대출을 좀 풀어주고 14년처럼요. 예. 724 대책 써가지고 좀 풀어주고 그러면은 갑자기 서울에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요가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막 새집 가격이랑 정비사업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대출 완전 쫙 깔려버리면은 선호는 짱짱하게 있지만은 그거를 막 현실화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맨날 저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인간 본성이다. 인간 본성이 이거 맞다. 그건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고 앞으로도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소득 증가율 대비 그 대출 증가율을 통해 가지고 더 탄력적으로 정책 수요를 조종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정부 부처는 과거로부터 소득을 손댄 게 아니라 항상 대출을 손대왔고 지금은 그래서 대출을 눌러 있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눌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나중에 언젠가 대출을 더 이상 안 눌러도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아니면 지금처럼 수요 위축이 와서 뭐 경기 위축이 와서 막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돼서 막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또 눌렸던 걸 풀어줬을 때는 수요가 폭발하겠죠. 폭등장이 올 수도 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돌아왔던 시장 얘기 쭉 들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서 2023년 오늘부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과 뭐 금리 얘기도 다루시기도 했었고 제가 보니까 쭉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일단 그래서 공급이랑 수요랑 뭐 거시적인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요. 첫 번째 공급.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공급. 전국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 공급은 여러 가지 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법도 있는데 노후계획도시법도 있고 그거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약 200만 호 아파트를 재건축하냐 마냐를 다루는 법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되냐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축주택 공급의 큰 꼭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3기 신도시.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덜 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런 시장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좀 수도권의 주택에 힘을 주는 정책이 되거든요. 3기 신도시도 다 경기도에 있는 거여 가지고. 근데 이런 트렌드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균형 발전 얘기도 다시 나오고 수도권 과밀로 저출산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는 옛날만 하진 않거든요. 옛날에 무조건 서울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생각들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겠다. 다만 공급은 항상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공급에 크게 별로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근데 공급이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약 종전보다는 완만한 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해 주셨고요. 두 번째 아까 뭐 얘기하셨죠? 수요. 오케이. 예. 그 수요는 여기서는 결국 다시 소득이랑 대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출은 두 가지로 보는데 결국 금리하고 대출 제도거든요. 금리는 22년보다는 우호적이죠.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담대 평균 금리가 3%대 후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2년이나 23년에 주담대 금리가 좀 4% 넘었던 거 생각하면 특히 22년 하반기는 막 5% 넘고 이래가지고 금리는 굉장히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금리가 장기적으로 좀 적용이 될 예정이니까 지금은 별 티가 안 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50% 반영되고 내년에는 또 100% 반영되고 막 스트레스 이렇거든요. 금리 나오셨으니까 어떤 네. 건지 우리 시청자한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금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 금리가 4%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금리가 4%대인데 네, 4%인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변동대출이랑 고정대출이 예, 예, 있잖아요. 예, 예.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가 내려갈 거라 생각하면은 변동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뭐 금리가 오를 거라 생각하면 주로 고정을 생각을 하실 하죠. 건데 이제 금융부처 입장에서는 고정으로 가줬으면은 이분들이 고정으로 갔으면은 내가 단기 금리를 막 조정을 하더라도 주담대 갖고 계신 거를 막 위험해질 요인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전부 변동을 해다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22년이랑 이런 20년 사태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22년 금리 올려버리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변동금리니까 모기지 금리 치솟아서 그렇죠.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사람도 나와가지고 경제 운영하는데 불편하다 해가지고 이거를 변동금리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좀 가산 금리를 더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고정금리가 더 유리해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정금리 지금 얼마로 받냐면 그냥 고정금리 3.9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변동금리를 고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금리가 계속 엄청나게 내려갈 것 같아가지고 난 변동할래 이러면은 그분들한테는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인데 가산금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0.375%포인트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0.75%포인트 내년부터는 1.5%포인트거든요. 아, 그러면 그 변동을 선택했을 당시의 금리에다 요걸 가산시킨 금리가 스트레스 금리가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가산금리만큼 이자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 가산금리를 더한 만큼 대출 한도에서 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못 빌리게 되는 거예요. 내는 이자는 똑같은데 나는 한 4억 빌릴 줄 알았는데 3억 빌리게 되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4억 빌릴 줄 알았는데 한 3.8억 되는 건데 올해 하반기 되면 4억 빌릴 줄 알았는데 한 3.2억으로 줄었다가 내년에 150pp 더해버리면 4억 빌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2억으로 줄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정 5년이라 하더라도 뒤에는 또 변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시스템이 고정 30년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고정 5년 선택하시는 분도 가산금리 요 스트레스 금리로부터 완전 100% 자유롭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0.375에 또 일부 퍼센티지를 얘한테도 더해요. 그러니까는 고정 30년을 그럼 만들어 달라고요. 그럼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만들어주면서 나한테 이제 금리를 덮겠다고 하니까는 짜증이 나는 거죠. 어쨌든 5년 고정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덜 받으시고 지금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의 60% 이하를 받으시니까 좀 덜 받으시고 난 모르겠다 그냥 변동이야 이러면은 스트레스 금리 이거 다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고정으로 가고 계세요. 5년 고정으로 가고 계시지만 여튼 시장 대출 금리 내려갔는데 스트레스 금리가 작동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없애버렸죠. 그냥 한도를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출 제도라는 거는 금리하고 다르게 금리는 이거는 거시 지표고 예. 이거는 매크로고 너무나 중요해서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단위나 막 성장률 단의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 볼 수가 없는데 대출 제도는 그냥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 하나 내가지고 그냥 금융기관에 통보 한번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 내일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2년 1월 달에 시행한 DSR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야 이거 DTI 60% 너무 많아적이다. DSR 40으로 가자. 고 해서 다음날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저는 수요 사이드를 볼 때 금리도 보지만 대출 제도가 더 탄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출 제도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수요를 되게 옥죄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만 보시는 분들은 금리가 우하향하는 추세를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금리 계속 낮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더라도 가산금리 더해버리고 가산금리 더해버리고 막 이럴 수가 있다는 거 자기 원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예민한 거고요. 현재는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는 이 대출 제도를 완화해줄 가능성은 현재는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선호 대비 위축돼 있는 거고요. 이제 억눌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풀어줬을 때 그때는 좀 튈 수 있는 요인이어가지고 이거를 예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유튜브 채널에서 매달 하는 게 가계대출 추이랑 대출제도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이번 달 가계대출 몇 조 받았다. 사람들 돈 안 빌린다. 이번 달 가계대출 몇 조 받았다. 뭐 돈 좀 빌리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월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집이라는 거를 뭐 한 달 늦게 산들, 3개월 늦게 산들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렇게 대출제도 변화를 보시고 추이를 보시면서 남들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융부처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정책들을 끌고 가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토부에서 공급을 다룬다면은 금융위에서는 수요를 다루니까 두 개 부처의 정책은 수요 공급 사이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공급과 수요인데 공급은 국토부의 공급인데 공급 파트이고 네. 수요 부분은 대출이 소득과 대출이 있는데 대출 이 부분의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눈여겨봐라.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공급이 뭐 위축되거나 공급이 확대되거나 이런 형태의 정책이 나오긴 어려워 보이고요. 오히려 수요가 지금처럼 위축적으로 좀 갈 것 같으니까는 수요를 이렇게 억누르면서 요거로 조절하면 되겠네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대출 금리나 제도 이거로 아예 당장 DSR 60% 해버리면은 뭐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아까 또 하나 뭐죠?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리? 아니요. 아니. 네, 금리와 같은 그런 거시 지표가 됩니다. 근데 금리 얘기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물가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하고 그 다음에 물가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결국 성장률이랑 고용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물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한국은 미국과 달리 미국은 자산 가격이 강세로 주택 가격이 강세로 가면은 그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 소비자 물가 지표의 30%가 넘는 비중을 주거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비가 임차비, 렌트하고 자가주거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포함시킨 지표, 안 포함시킨 지표를 따로 발표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임차료는 10%도 안 되고 자가주거비 비중이 훨씬 높아요. 맞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결국 금리를 높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에 더 영향을 받으니까 그 집값이 올라가면은 미국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결국 주택가격 안정화 시켜라. 왜냐면 금리 계속 올려버리면은 서비스업을 하는 많은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니까는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국은 물가 지표에 이제 자가주거비 반영을 안 하니까 임차료만 들어가는데 임차료가 9.8% 들어가고 전세랑 월세 반반 들어가거든요 거의. 전세는 그러다 보니까는 자가주거비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나라 물가 지표는 올라가지 않고 뭐 사과값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물가가 올라갈 개연성이 없다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이만큼 올라도 그 월세만 안 오르면은 물가가 안 오르는데 월세 진짜 미세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 가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한국은. 미국은 금리를 결정하는데 주택 가격이 너무 예민해서 연준 의장까지 나와가지고 막 주택 가격 막 장기 전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금리 올라가니까 빨리 잡아라 이러고 있는데 한국은 한국 주택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 지표에 변화 없고 그러면 난 I'm happy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거시경제 시스템이 주택 가격을 우상향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네, 외국처럼 막 주택 가격 왜 올라요? 이런 게 없거든요. 당장 피부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포함이 안 돼, 포함을 시키지 않으니까. 네, 구조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그 주택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겁니까? 그냥 주택 가격이 아무리 앙등하더라도 월세만 안 오르면은 그냥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전세는 명목으로 오르더라도 그 금리로 환산돼서 계산하면은 금리가 내려오면은 전세가 아무리 2배 올라도 6%에서 금리 3% 되면은 전세 안 오른 게 돼가지고요. 그러니까는 편해지죠, 한국이. 그 재건축 특히나 보면 우리 최 대표께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각 또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공사비가 오른 이유이지요. 정비 사업의 부정적이라는 건 정비 사업의 사업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전망이. 네.
정비 사업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비 사업 쪽 얘기 썰 좀 풀어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2019년까지 평당 공사비 400만 원대였던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건설 비용이 현재는 거의 800만 원대까지 기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직접비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금리도 2019년 이전까지는 3%대였지만 지금은 4%대 이상 올라갔고 그다음에 초기 단기 사업은 초기 단계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이자 비용을 포함한 이런 간접 비용조차도 같이 폭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대비 그냥 체감상 2배의 그 사업비가 들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정비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정비 사업의 공사비가 평당 400 하다가 평당 800에 간접비까지 넣으면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건데 그런 비용을 수반하면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은 데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정비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우리나라 정비 사업에 그냥 민낯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정비 사업은 옛날부터 비싼 집만 됐었거든요. 근데 마치 전국의 노후 주택이 정비 사업이 될 것처럼 그냥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비가 튀고 나니까 더더욱 더 비싼 주택만 정비 사업이 되더라. 이제 그런 게 그냥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디 뭐 재개발이 된다고 한다고 그냥 덥석 덤비지 말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다. 그리고 사업 공공의 저는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공공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뭐 어떤 부당 이득을 빼갔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메거사 같은 그 모드로 막 이렇게 쳐다봤겠지만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시장은 가장 그 투명한 투기적인 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투명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 비하면 훨씬 투명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장에서 관료들이 막 그렇게 막 옛날처럼 그 프레임에 짜가지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고 그 사업주를 도와줘야지 그 사업이 돌아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공무원들 많이 교육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공무원들이 있죠. 저희 현장에 있어 보면 좋은 뭐 서류 들어오면 인허가 검토하는 거를 밤 11시까지 12시까지 하는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있죠. 어느 분이 얘기했더라? 대한민국 공무원은 일자한 공무원 30%, 그냥 보통 소소가 30%, 없어야 되는 공무원 40%, 뭐 그렇게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 정도 극단적은 아닌데 정말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커미티가 점점 더 많아져요, 지금. 네, 점점 많아져요. 저는 완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저도 대체투자위원회라는 주택도시기금의 그 많이 위원을 들어가죠. 맡고 있는데 그 하위 커미티가 보면은 뭐 리스크관리위원회, 실행평가위원회, 무슨 위원회, 여기 위원회, 여기 위탁운영기관도 거기 다 순회해야 되잖아요. 어떤 서류 하나 인허가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도계위도 도계위에 또 분과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가 봤을 땐 최 대표는 뭐 나중에 청문회 나가도 크게 아직 털릴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별로 털릴 일 없죠.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심각하게요. 뭘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 정치를 이반하는 쪽으로. 어때요? 저는 지금 유튜브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올라가면 내가 후원회장 할게. 그렇습니까? 그건 내가 공헌을 할게. 공헌을. 나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네. 자, 오늘 오랜 시간 우리 최부심,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대표 최상욱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언제 만나도 지식이 풍부하고 상식이 풍부하고 유쾌한 친구입니다. 뭐 또 그깟 짧은 2년의 의리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부탁하면 언제든지 형님 갈게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채널도 다시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도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걸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게 유튜브가 인식하는 거래요. 오비스트 채널은 이렇게 좋은 최상욱이도 나오고 이진우도 나오고 이런 좋은 채널이다 라고 인식하는 게 좋아요, 구독, 뭐 댓글, 또 거기에 제가 다는 답글 뭐 이런 것들을 참 무서운 세상이죠. AI, 빅데이터 이런 이름으로 그게 다 수집해서 알고리즘을 만든다 하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구독을 조금 오래 하시고 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는 게 우리 최부심 최상우의 부동산 TV도 한 20만 넘었다고 케이크 자랑하는 사진들 보셨죠?
저희도 빨리 좀 그런 거 받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상욱 대표 제가 또 부탁돼서 언제든지 이슈 있을 때마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욱 대표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